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앞으로 1년간 부동산학개론을 공부할 이동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요. 이미 이제 월요일부터 수업을 시작하셔서 이 시험이 대략 어떤 시험인지는 다들 들으셨을 테니까 저는 그런 말씀들은 좀 생략을 하고요. 여기 혹시 공부를 취미로 오신 분 계십니까? 취미는 아니에요. 합격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1년 뒤에 합격이라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제 오셨을 겁니다. 그러려면은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익혀 나가셔야 될 겁니다. 공부하신 지 오래돼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까먹은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시행착오를 좀 겪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건지 그런 공부하는 방법들도 조금은 더 익히셔야 될 겁니다. 워낙 공부하신 지 오래된 분들이 많으셔서 그 방법들을 까먹으셔서 시간만 낭비하고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10시간을 공부를 한다면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공부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예전에 공부하던 그 생각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하는 거잖아요. 일단 목표는 뭐예요? 목표는 합격이잖아요. 목표는 합격.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 그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 방법이 가장 이제 우리 자격증 시험에서는 바로 기출문제 분석이에요. 이 기출문제 분석이 돼 있다면은 그럼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죠. 그러니까 60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만점을 받을 필요도 없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한다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60점만 넘으면 돼요. 그러니까 평년의 수준의 난이도보다 약간은 더 높은, 그러니까 최근 10년 시험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시험에 맞춘다면은 그러면은 무조건 합격하겠죠. 거의 100% 합격할 겁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쉬워서요. 평년보다 워낙 쉬워서 합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기 남아만 있었으면은 1차나 동차를 모두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끝까지 남아있으면은 합격을 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 전에 것들이 그렇게 많이 어려웠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출문제를 분석하는데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대체로 어디에서 많이 출제됐는지 적게 출제됐는지 그런 것들은 좀 파악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단원이 어디고 중요도가 낮은 단원이 어디다 이런 것들을 과목별로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중요도가 높은 단원이다. 그런데 내가 잘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항상 별표를 해놓고 다시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근데 중요도가 낮은 단원이다. 근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과감하게 패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100%를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한 20% 정도는 버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입문서는 굉장히 분량이 적습니다. 근데 나중에 기본서를 받아보시면은 분량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기 이제 살이 붙은 그런 교재가 들어가고 또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을 모두 다 공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과감하게 버리는 사람이 합격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부동산 학개론은 계산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근데 그 계산 문제도 과감하게 버린 사람은 오히려 합격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원래 한 7문제 출제되다가 작년에는 올해 말고요. 작년에는 11문제나 출제가 됐어요. 계산 문제가. 그러니까 올해 수험생분들은 계산 문제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죠. 11문제나 출제가 됐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사람들.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버리고
나머지라도 열심히 하자라고 한 사람들은 거의 다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아니더라도 합격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그만큼 더 이론 문제에 더 치중을 해야 되겠죠. 아무튼 그런 모든 것들이 기출 문제를 보면은 어디가 중요한지 어디가 덜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 내년에 이제 모의고사도 보실 텐데 모의고사를 보시면 점수가 낮았다고 실망하고 높았다고 이렇게 자만하고 이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은 스스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 기출 문제는 이런 거 없는데 지나치게 어렵게 나온 거죠. 기출 문제를 잘 파악한 사람들은 점수가 낮은 것이 내가 실력이 모자라서 낮은 게 아니라 지나치게 기출 문제보다도 높게 출제가 됐구나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고 이 시험 칠 때까지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간에 점수 안 나온다고 흔들린 사람들은 지레 겁먹고 포기해버리거나 하면은 결국은 끝까지 못 가는 거죠. 이것은 모두 다 기출문제 분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앞으로 이제 지금 당장은 기출문제를 뭐 그렇게 많이 보실 거나 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1, 2월 달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부터는 어디에서 많이 출제됐는지를 늘 신경 쓰면서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은 바로 일단은 패스하고 기출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인지 그렇지 않은 부분인지를 확인하고 공부를 하면은 그러면은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업할 때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많이 출제된 거다,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표시를 잘 해 두셔야 됩니다. 수업을 들으시면서 뭔 소리인지 몰라도 일단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 표시가 돼 있어야 돼요. 중요하지 않은 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표시가 돼 있어야 되고 중요하다 그러면 중요하다라는 표시가 돼 있어야 돼요. 그 많은 양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거는 과감하게 패스하십시오. 여기도 지금 있어요. 인문서이지만 이 분량이 얼마 되지 않지만 여기에서도 중요도가 낮은 게 있고 중요도가 높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버릴 거는 버리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방법은 알더라도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실천을 해야 되는 게 이러려면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그 시간을 뽑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들을 뽑아내서 이게 매일매일 똑같은 패턴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주간 단위로 패턴이 바뀌는 사람이 있고요. 또 월 단위로 패턴이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총 몇 시간인데 그 중에서 어느 정도는 공부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표를 짜야 됩니다. 막연하게 오늘은 뭐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주일에 몇 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한 60% 정도를 만약에 일주일에 내가 다른 생활을 하는 거 다 기초적인 생활 빼고요. 그러니까 잠자고 먹고 일하고 이런 시간을 빼고 남는 시간이 만약에 10시간이다. 그럼 10시간 중에서 60%를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으로 계획을 짜야 됩니다. 10시간을 다 공부한다고 짜면은 이건 100% 실패하는 계획이 될 겁니다. 4시간 정도는 여유를 놔둬야 됩니다. 40% 정도는 여유를 놔두고 쉴 수도 있고 다른 걸 할 수도 있고 혹시나 계획 잡았던 시간대로 공부를 못 할 수도 있을 때 여기에 여유 시간에서 끄집어 와야 되니까 항상 여유 시간을 두고 계획을 짜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시간을 짜야 되고요. 다음에 이 학습의 기본 방법은 그날 한 공부를 그날 복습해야 돼요. 그날 한 공부를 그날 복습해야 가장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매 시간마다 복습하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그러니까 50분 수업을 하면은 10분 쉬는 시간 있죠. 그 중에 5분을 복습하는 겁니다. 지금 혹시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별로 공부를 안 해봤습니까, 옛날에?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50분을 수업을 하고 10분 쉬는 동안에 5분 정도는 그 시간에 했던 거를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한번 더듬어 보는 거죠. 전부 다를 기억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기억을 하는 것, 그런 훈련만 돼 있어도 집에 가서 복습할 때 훨씬 부담이 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지는 않을 겁니다. 보니까 드라마 볼 때 빼고는 50분 이상 앉아본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야간반 분들은 좀 덜 할 것도 같습니다. 직장 생활들을 다들 하시는 거죠. 직장 생활들을 하시니까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익숙하실 텐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미 직장에서 진을 다 빼고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는 그냥 계속 자리만 대피다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 와 있는 동안은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전국 수능 시험을 보고 나서 수능 합격, 수석으로 합격, 수석하는 애들 인터뷰할 때 가장 흔히 듣는 얘기가 뭔가요? 수업 열심히 듣고 교과서만 듣고 열심히 보고 과외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게 거의 대부분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애를 과외시켜서 공부시켜줄 만한 능력이 있는 선생님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정도의 능력이라면은 과외를 해서 이렇게 코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능력이라면 자기가 모르는 것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 정도의 능력의 학생들은.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다 해결을 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몇 시간 했지만 이 50분 수업 중에도 복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이 빠른 게 아니에요. 여기 수업하시는 분들 모두 다 그렇게까지 말이 빠르진 않습니다. 제가 조금은 그래도 느린 편에 속하는데, 빠르다고 할지라도 수업 시간에 계속 수업 내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얘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다른 얘기할 때 이런 내용들을, 수업한 내용들을 머릿속에 또 복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실험으로 다 입증이 된 것들이에요. 뭔가 하면은 수업을 하기 전에 한 그룹 학생들한테는 요 수업 끝나고 시험 보겠다. 한 그룹한테는 아무 얘기하지 않고 같이 수업을 한 거예요. 같이 수업을 하고 시험을 본다면은 50분 마치고 시험을 본다면 누가 더 잘 보겠습니까? 당연히 미리 얘기를 들은 사람이 시험을 더 잘 보겠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수업 듣는 중에도 계속 생각을 했겠죠. 저거 나오면 뭐다, 저거 나오면 뭐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수업 중에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복습이. 그리고 거기에다가 수업 끝나고 나서 10분 쉬는 동안에 복습을 한다면은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제 구체적인 학습 방법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잘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1년간 장기입니다. 장기 레이스라서 너무 성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이라도 집에 가셔서 30분이라도 대체 이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만이라도 살펴보고 각 과목별로 이러면은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커다란 타이틀만 알아도요, 그게 어디 있는지만 알아도 그게 벌써 이 실력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도요, 이게 이 과목인지 저 과목인지도 몰라요. 어떤 내용이 나오면은 이 과목인지 저 과목인지도 몰라요. 근데 나중 되면은 과목은 분류가 되겠죠. 근데 이 단원인지 저 단원인지가 이제 헷갈리겠죠. 근데 가면 갈수록 이거는 어떤 단원에 들어가는, 어느 과목 어떤 단원에 있는 내용이다, 이런 것들이 차츰 파악이 되겠죠. 이거를 빨리 파악하면 빨리 파악할수록 합격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굉장히 힘들지만 그 집에 가서 조금이라도 복습하는 거를 잊지 않고 하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이제 주부들이면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집에 가면 또 집에 가서 남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직장 생활에서 힘들고요.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들이 이미 그렇게 합격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하는데 여러분이 못 하겠습니까? 제가 군대를 어떻게 버텼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 강골 같아 보이진 않죠. 강골 같아 보이진 않는데 군대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뭔가 하면은 선착순이에요. 제가 제일 약한 게 달리기인데 선착순 하면은 늘 뒤에서 이제 순위를 매겨야 되죠. 근데 앞에 몇 명만 떼고 다시 이 선착순 돌리면은 지쳐서 나중에 뛰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래도 꼴찌는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데 왜 나는 못할까? 그런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그 훈련 기간 동안 엄청 힘들었습니다. 저 같은 약골한테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버티긴 버텼습니다. 아무튼 다른 사람들이 하는데 왜 내가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다면은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실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꾸준히. 그리고 혹시라도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은 모르는 부분은 바로바로 패스를 하세요. 일단은 모르는 것은 바로바로 패스를 하십시오. 이것을 우리 시험은 학문이 아니에요.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깊이 파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저한테 그냥 질문을 하시거나 문자를 보내시거나 뭐 카톡을 하시거나 뭐 밴드도 있어요. 밴드를 하시거나 그렇게 해서 질문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신 이유는 뭘 모르기 때문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오셨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이 공개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법과목 교수님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합격을 한 이후에 뭐 또는 합격하기 전이라도 개인 송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담을 하는 분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습을 위해서 전화번호를 공개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저는 시험이 끝나면 전화 연락이 안 옵니다. 그전에는 얼마든지 문자가 오더라도 전화가 오더라도 시험만 합격 딱 되면은 저는 이제 쓸모가 없습니다. 가끔 전화가 오기는 합니다. 민법 교수님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그런 용도 외에는 저한테 연락이 안 하니까 저는 공개를 합니다. 얼마든지 질문을 하시고 하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시는 게 있으면은 질문을 하시거나 카톡을 하시거나 뭐 또는 밴드도 있어요. 밴드 검색하면은 이동기 검색하면 있으니까 질문을 하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서 꼭 합격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요거는 지금 어떤 과목이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우리 이제 부동산 학개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부동산 학개론은 이제 유일하게 학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다른 과목들은 전부 다 법이죠, 법. 근데 이것만 유일하게 학인데, 이 부동산학은 당연히 부동산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죠. 제가 이 부동산을 줄여서 그냥 부자만 쓰기도 합니다. 부학 쓰면 이제 부동산 학이라는 뜻이에요. 이 부동산 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이제 개론이잖아요. 부동산 학 개론. 개론이란 단어 들어보셨나요? 개론? 개론이라는 학문은 보통 어떤 경우에 붙이나요? 개론이라는 단어는? 예? 어떤 사람은 개 같은 이론이라 그래요. 공부를 한 서너 달 하고 뒤에는 개 같은 이론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전반적인 것을 다 한다는 얘기예요. 얕고 넓게. 얕고 넓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깊게 들어가는 내용은 우리 시험에서 벗어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깊게 들어가는 내용은 출제가 되더라도 그런 것들은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틀려도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건 일단 패스하는 게 좋다고요. 모르는 것, 어려운 건 일단 패스하는 게 그게 상책입니다. 그게 그 손자병법에 36개 나오듯이 주랭랑을 치는 게 가장 좋아요. 아무튼 깊게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으니까 얕게 하는 거예요. 얕게.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은 일단 이제 총론이라는 게 있어요. 총론. 총론이라는 건 전반적인 것을 여기서 개론 중에서도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출제 비중은 좀 낮습니다.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3문제면은 7.5%라고요. 한 문제가 2.5점이잖아요. 40문제니까. 그러니까 40문제 한 문제가 2.5점이니까 한 문제가 2.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문제면 7.5%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론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경제론이라는 파트는 다시 이제 수요 공급 얘기를 하고요. 수요 공급 들어보셨죠? 여기서 이제 요 파트가 좀 중요해요. 이게 한 4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이게. 그다음에 시장론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시장론이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경기 변동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한 문제. 교재에 따라서 이게 편집이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주제들은 통째로 어떻게 다른 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주제들은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6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책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책론. 여기서 말하는 정책은 이제 부동산 정책이겠죠. 부동산이라는 학문은 결국 이제 토지하고 건물을 주로 많이 다루잖아요. 근데 이제 건물 중에서도 우리가 주로 관심이 있는 건물이 뭐겠어요? 주택이겠죠. 그래서 여기 정책론 하면은 주택 정책과 토지 정책 이렇게 이제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 이 시험에서는 주택 정책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어요. 여기 합쳐서 이게 한 4문제에서 5문제, 4문제에서 5문제 출제되는데 토지 정책보다는 주택 정책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책이라는 게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하는 건데 여러분들 자본주의 사회라는 말 들어보시죠? 자본주의 사회라는 곳은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닌 게 원칙이에요. 민간에서 개인이 그냥 사고 팔고 이런데 정부가 간섭하지 않죠. 내가 집을 사고 파는데 정부가 팔라고 해서 팔고 뭐 사라고 해서 사고 그런 게 아니죠. 또 뭐 시장에 미분양 주택이 많다고 해서 정부가 사다가 매입해놨다가 또 집이 모자란다고 하면 팔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별로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죠. 물론 대책은 세우지만 정부가 직접 사거나 팔거나 하진 않죠.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뭐 세금은 깎아준다 뭐 이런 말은 해도 정부가 직접 사거나 팔거나 하는 건 잘 안 하죠. 그게 바로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집을 다 지어서 주잖아. 이렇게 배급해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기 앞에서 이런 내용들을 공부한 후에 정부가 시장에 이렇게 개입하는 것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수요 공급이 잘 돼 있어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요 정책 얘기를 이해를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연결이 돼요. 요 부분과 요 부분은. 그런 정도고요. 다음에 지금 이게 투자론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부동산 투자죠. 부동산 투자. 부동산 투자론 하는 것은 어디에다 땅을 사면은 또는 집을 사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렇지 않다. 이런 거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합격을 하고 실무에 가서 해야 돼요. 여기에서는 이론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 부동산을 샀을 때 앞으로 임대료 수입이 얼마나 발생할 것 같고 가격은 얼마나 올라갈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얼마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 금리하고 이 부동산이 은행에 넣어놓는 정기예금보다는 위험하기 때문에 은행에 넣어놨을 때 정기예금 금리보다는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높아야 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면 적당한지 거기에 맞춰서 내가 이 정도 투자했을 때 내가 이게 투자를 하는 게 좋을란지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좋을란지 그런 거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들을 공부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 문제가 제일 많아요. 여기서 계산 문제는 총론 빼고는 다 있어요. 여기 빼고는 계산 문제가 다 있어요. 수요 공급 여기 다 숫자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많아요. 여기도 다 계산 문제가 있어요. 여기 정책론에도 주택 정책의 계산 문제가 있어요. 수요 공급 얘기를 하기 때문에 투자론이 이제 가장 많은 편입니다. 투자론에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나누어지는 단원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왜 위험하다 그러죠? 주식 투자는 위험하다. 그 위험이라는 개념을 공부하고요. 그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에 무엇을 얻어요? 수익을 얻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위험이 있는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수익이 있죠. 위험과 수익 이런 거를 공부를 해요. 위험이 뭔지 수익이 뭔지 이런 거를 공부하고 또 가능한 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 또는 뭐 처리하는 방법 그런 것들도 좀 공부를 하고요. 그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공부해요. 이게 이제 하나의 단원으로 나와요. 들어보셨어요?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가
분산 투자죠.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재산이 형성이 되면은 어떤 한 종목의 재산만 갖고 있기보다는 여러 종목의 재산 나눠서 갖는 것이 좋겠죠. 부동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주식이나 예금, 뭐 금이라든가 요즘 뭐 금도 있고요. 뭐 다른 형태의 자산을 이렇게 나누어 갖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된다 이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화폐의 시간 가치 요걸 이제 공부를 해요. 이게 이제 계산 문제에서는 이게 참 중요도 한데 이게 이때부터 조금 더 어려워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지금 현재 100만 원 하고 1년 뒤에 100만 원 하고 어떤 게 더 낫겠어요? 당연히 지금 100만 원이 낫겠죠. 근데 그러면은 앞으로 1년간 시간을 기다렸을 때 얼마를 더 주면은 지금 100만 원 하고 똑같겠냐? 그게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예요. 근데 말은 이렇지만 사실은 뭘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은 이자율 생각하면 돼요. 이자율. 시장에서의 이자율이 바로 가장 객관적인 시간 가치예요.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산을 할 때는 달리 계산하는 게 아니라 복리 계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0만 원을 10% 금리를 이제 편의상 잡아보자고요. 100만 원을 은행에 넣어놨을 때 1년 뒤에 얼마가 돼 있겠어요? 11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찾지 않고 다시 또 10% 이자로 1년을 또 가면은 120만 원? 또 110만 원에서 10%죠. 그 110만 원 이자 붙은 것에서 다시 10%니까 11만 원이 붙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121만 원이 되겠죠. 그럼 세 번째는 121만 원에서 다시 10%니까 12만 천 원. 점점 복잡해지죠.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직접 손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계산기로 그 방식을 알고 있으면은 바로 계산기 두드려서 하면 되니까 어렵지는 않은데 다만 달리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자 붙은 데서 다시 이자 붙고 하는구나.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화폐 시간 가치를 따지는 거고요. 다만 지금은 현재 100만 원하고 1년 뒤에 110만 원하고 비교하는 것 이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1년 뒤에 110만 원이 현재 얼마하고 같겠냐. 이렇게도 따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또 들으시겠지만 이미 단어는 알고 계실 거예요. 할인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할인하면 숫자가 작아지는 거고 할증하면 숫자가 커지는 거죠. 근데 일상생활에서의 할인 할증과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110만 원짜리 냉장고를 10% 할인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얼마 꺼내야 돼요? 110만 원짜리 냉장고를 10% 할인한다 그러면 벌써 숫자가 나오니까 벌써 눈 감고 계십니다. 110만 원의 10%는 11만 원이고요. 거기서 110만 원에서 11만 원을 뺀 99만 원을 꺼내겠죠.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할인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할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0%를 계산해서 빼지 않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0만 원이 1년 뒤에 110만 원이 됐다면 1년 뒤에 110만 원은 현재 얼마하고 같아야 돼요? 100만 원하고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갈 때는 10% 계산해서 더해서 가면 됐지만 올 때는 10% 계산해서 빼서오면 이 숫자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다른 방법으로 계산을 해요. 1.1이라는 숫자를 나누기를 해야 돼요. 100에서 110으로 갈 때는 1.1이라는 숫자를 곱해야 되고요. 할인을 할 때는 1.1이라는 숫자를 나누기 하는 거예요. 나누기.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 빼기가 아니라 우리는 곱하기 나누기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깨쳐야 돼요. 차이점을.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어디에서 결정나는가 하면은 공통점과 차이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사실들과 차이 나는 것들을 빨리 깨쳐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이걸 빨리 따라오면은 쉽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공부를 하고요. 다음에 이제 현금 수지 측정이라는 공부를 해요. 요건 이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통 이제 주택을 많이 얘기하는데 주택
주택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좀 난이도가 조금 높아서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 얘기할 때는 상업용 부동산을 주로 얘기를 해요.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수입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가를 매입을 한다면은 임대료 수입 들어오는 거 있죠. 그거 말고 또 뭐가 더 있어요? 나중에 팔 때 시세 차익. 시세 차익. 양도소득. 조금 좀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는 양도소득이라 그러죠. 개론에서는,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자본이득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본이득. 이런 표현들을 익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이런 표현들로 출제가 되니까. 그리고 매년 발생하는 이득을 소득이득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은 그렇구나 하고 흘려 지나가듯이 들어도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어떤 상태로 들으시는가 하면은 콩나물 시루에 물 붓기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은 다 쭉쭉 빠져도 콩나물은 조금씩 자라죠.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패스하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선은 패스하지만 나중에 들을 때는 차츰차츰 알게 되기 때문에 패스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무튼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 임대료 수입, 요걸 소득이득이라 하고요. 또 나중에 자본이득 이런 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들어오니까 내가 얼마 투자하는데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란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을란지 그거를 판단해요. 그 판단하는 거를 투자 분석이라고 해요. 투자 분석. 그러한 방법들을 투자 분석 기법이라고 그래요. 그런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합쳐서 한 7문제에서 8문제가 출제가 돼요. 7문제에서 8문제. 꽤 많이 출제가 되죠. 자, 요런 이제 투자론을 공부하고. 그러니까, 총론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경제론, 정책론, 투자론. 이렇게 이제 굵직굵직한 단원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금융론이라는 걸 공부해요. 금융론은, 금융이 뭔지 아시죠? 금융은 이제 자금 융통을 줄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분야에서 자금 융통이에요. 그럼 부동산 쪽에서 자금 융통이라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겠어요? 집을 사려는 사람도 자금 융통을 해야 될 거고, 집을 만들어 파는 사람도 자금 융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을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 금융을 수요자 금융 이렇게 하고요. 집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한테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공급자 금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범위는 수요자 금융이 조금 범위가 더 많습니다. 수요자 금융뿐만이 아니라 공급자 금융도 있는데 여기에 약간 더 비중이 더 커요. 수요자 금융 쪽이 비중이 조금 더 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요자 금융 하면은 이제 돈을 빌릴 때 자, 우리 고정금리로 빌리느냐 변동금리로 빌리느냐 뭐 그런 얘기 하죠. 여기서 이제 저당 상환 방법이라는 주제를 공부를 해요. 저당 상환 방법. 자, 이 저당 대출 받는 거죠. 저당 대출. 저당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저당 잡히고, 우리가 이제 살 집을 저당 잡히고 대출 받잖아요. 그래서 저당 대출 받은 거를 상환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저당은 대출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시면 돼요. 저당 대출을 받은 거를 상환한다 이렇게. 그걸 줄여서 저당 상환 방법 이렇게요. 이게 이제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느냐,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느냐, 요거 이제 물어요. 원래도 이런 거 이제 출제가 된 거예요. 다음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원리금 균등이다, 원금 균등이다. 요거 원래 또 출제됐어요. 요거는 안 들어보셨을지도 몰라요. 최정식 들어보셨나요? 요거? 점증식 들어보셨어요? 이게 과거에는 있었어요. 이게 은행에서 이렇게 대출을 해줬었어요. 근데 요즘은 잘 없는데 요즘은 이제 원리금 균등 아니면은 원금 균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대출 요거 원래도 출제됐어요. 계산 문제로도 출제가 되고 출제가 됐고요. 요런 걸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당 상환 방법. 다음에 이제 저당 유동화라는 것을 배우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좀 낯선 거예요. 그래서 저당 유동화는 좀 난이도가 높은 단원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잘 접하지 않는 것이고요. 유동이라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유동성. 유동식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개론에서는 현금화시키는 것 또는 현금화시킬 수 있는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금이 있어요, 집에. 자, 여기서 현금화시키기가 쉬운 게 제일 쉬운 게 뭐예요? 금이 현금화시키기가 제일 쉽죠. 그 다음에는 자동차하고 집하고 중에 자동차가 더 쉽죠. 그 다음이 집이죠. 그래서 이렇게 유동성이 물건마다 달라요. 그 현금화시킬 수 있는 정도가 물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은 유동성이 높고 어떤 물건은 유동성이 낮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부동산은 유동성이 높다 낮다.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고 뭐 금부치 이런 거는 유동성이 높다 이렇게 하죠. 그럼 여기도 지금 뭔가 하면 이게 저당 대출 받은 채권이에요. 여기서는 저당 채권 이렇게 생략되어 있어요. 은행이 계속 대출을 해주게 되면은 은행은 돈은 빠져나가면서 대신 은행은 채권을 갖게 되겠죠. 아, 여기서 채권이란 단어 들어보셨나요? 이 채권이 뭔가요? 뭐 옛날에 뭐 채권 장사들 지금 가방 메고 다니면서 그 채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돈을 빌려준 쪽은 채권자, 돈을 빌린 쪽은 채무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쪽에서 갖고 있는 것이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민법에서 앞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빌려준 은행 입장에서는 돈은 바깥으로 나가지만 뭐는 갖게 돼요? 채권을 갖게 되겠죠. 근데 말입니다. 은행이 누구 돈으로 돈을 빌려줄까요? 돈을 빌려줄 때 은행도 어디에선가 돈을 가지고 와야 되죠. 뭐 빌려오든 어떻게든 돈을 조달해야 되죠. 그 대부분이 예금주들이 돈을 맡긴 거를 대출해 주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예대 마진을 먹는 데가 은행이잖아요. 근데 예금주들이 예금할 때 만기 10년, 20년 하던가요? 근데 대출을 할 때는 만기 10년, 20년 하잖아요. 돈을 대출해 놓고는 10년, 20년 동안 서서히 돈이 들어오는데 예금주들은 1년, 3년 만에 돈 찾으러 와요. 은행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은행이 돈이 부족할 수 있죠. 자, 그럴 때 뭐는 갖고 있어요? 채권은 갖고 있죠. 그 채권을 누군가에게 팔아서 현금화시키는 것을 유동화라 그래요. 유동화시킨다. 현금화시킨다 이런 의미예요. 오늘 제일 어려운 단어죠. 지금까지. 그죠? 근데 요거는 요거보다는 중요도가 낮아요. 다행히. 그래서 어렵다 싶으면은 중요도가 약간은 낮구나. 그렇지만 결국은 하기는 해야 돼요. 이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제 설명을 좀 들으면 되고요. 다음에 자금 조달 방법 해요. 자금 조달 방법에서 여러 가지 자금 조달 방법이 있어요. 돈을 빌릴 때는, 자, 여러분들이 돈을 빌릴 때, 자금을 조달한다라고 할 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막 다음 달에 이제 한 5천만 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대출 받는 방법, 또 그밖에 없어요? 그렇죠. 파는 방법. 그 두 가지 방법이 대표적이죠. 그 두 가지 방법이 대표적이에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업 활동을 할 때는, 기업이 자금을 모을 때는 그런 방법뿐만이 아니라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모을 수 있겠죠. 또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모을 수 있겠죠. 그런 이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저당 상환 방법, 저당 유동화, 자금 조달 방법, 이렇게. 금융론은 그렇게 돼 있어요. 세 가지. 여기서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물론 이제 기타도 있긴 하지만 기타는 뭐 좀 지금 뭐 말씀을 드릴 정도는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지금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만약에 수업을 정상적으로 들으신다면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잘 기억하기보다는 대체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구나. 이 타이틀만 받아들이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수업이 끝났을 때, 지금 50분 수업이 끝났을 때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다 기억을 한다면은 그런 분은 여기 계시지 마시고 대학으로 가세요. 그리고 여기 계시기에 아까운 인재들이니까 대략적인 것만 기억해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0분 동안 드라마를 보든 뭐 영화를 보든 보고 났을 때 그 배우들이 말했던 대사들을 다 기억할 수 있습니까? 대사들을 다 기억 못하죠. 그렇지만 그 영화를 기억 못하는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아, 대충 어떤 내용, 어떤 거였구나. 그거는 기억하잖아요. 그런 정도로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은 계속 콩나물 자라듯이 자라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금융론까지 말씀드려요. 금융론까지.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이 부동산학계로는 처음에 총론이라는 단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론이라는 단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론이라는 단원이 있고요. 투자론이라는 단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론이라는 단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각종 부동산 활동론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이제 이 각종 부동산 활동론은 어떤 내용을 공부를 하는가 하면은 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부동산 관리 활동 하는 거 있죠. 부동산을 관리하는 거. 여기는 이제 이런 거 공부해요. 자기가 직접 하느냐, 아니면은 누구한테 맡겨서 하느냐. 일부는 맡기고 일부는 직접 하고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들 제가 어릴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은 요즘은 그 은행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큰 건물, 은행뿐만이 아니라 청소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그 회사, 그 빌딩의 직원이 아니죠. 다 용역업체 직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위탁한 거죠. 근데 거기에 뭐 계약서 쓴다거나 거기 입주하는 임차인들하고 계약서 쓴다거나 뭐 이런 거를 결정하는 거는 그 빌딩 건물주가 직접 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위탁하고 일부는 직접 하고 이렇게 하는 이제 혼합 방식도 있고요. 이런 것도 공부를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부동산을 관리를 분류를 할 때 보통은 이제 뭐 청소하고 깨진 거 갈고 고장난 거 고치고 이런 측면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보통 이제 기술적 관리라 그래요. 협의의 관리죠. 근데 뭐 수익이 충분히 나는 상태인지 아닌지,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는 건지,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이런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 이거를 경제적 관리라 그래요. 그리고 지금 계약 기간이 다 끝났는데도 안 나가고 버티는 사람이 있고요. 임대료 안 내고 계속 보증금 까먹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이런 사람은 내보내거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죠. 이런 관리를 법적 관리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부동산을 분류하는 것을 공부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분류를 공부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 활동을 공부해요. 부동산 개발 활동은 이제 택지를 개발해서 거기에다 건물 지어서 분양하고 하는 거 있죠. 이런 내용들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택지 개발도 개발이고 건물 지어서 올려서 분양하는 것도 개발이고 그런 부동산 개발 활동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뭐 지대론 이런 것도 공부해요. 지대론. 지대가 뭐죠? 지대는 토지 사용 대가를 말해요. 토지 사용을 하면은 토지를 사용하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대론 해요. 토지 사용 대가. 뭐 이런 잡다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도시 성장 구조론 뭐 이렇게 하고요. 요거는 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좀 하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입지론을 공부를 해요. 입지론. 입지는 이제 위치란 뜻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목이 좋냐 나쁘냐, 위치가 좋냐 나쁘냐 하잖아요. 그게 목이 좋냐 나쁘냐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제 활동을 하기에 어떤 자리가 좋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농업 입지론, 공업 입지론, 상업 입지론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상업 입지론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마케팅 이런 것도 공부해요. 마케팅.
마케팅은 어떤 건가 하면은 보통 이제 홍보에 사람들이 많이 초점을 맞추거나 또는 세일즈에 초점을 많이 맞추기도 하는데요. 마케팅은 그렇게 어떤 하나의 단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전반적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정. 전체 과정을 말해요.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판매는 그냥 세일즈라고 하죠. 영어로. 판매는 세일즈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홍보는 프로모션이라고 하죠. 프로모션. 그러니까 다른 단어가 있잖아요. 다른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 것은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부터 이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한 80년대부터 마케팅이라는 게 중요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60년대, 70년대는 우리가 물자가 부족해서 없어서 못 쓰던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뭐 고무신이라도 흰 고무신, 검정 고무신이라도 만들어내 놓으면 그거 없어 못 파는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에는 기업 입장에서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때는 굳이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물자가 충족이 되고 사람들이 이제 욕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만들어서는 사람들이 안 사가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기업들이 그냥 만든다고 팔리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뭐를 원하는지를 수요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조사한 바에 따라 이런 물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기획을 해야 되고요. 그 기획한 대로 물건을 만들었으면은 그건 자기 회사는 이런 물건 만든다는 걸 알아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홍보도 해야 되고 그리고 판매를 한 후에는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은 그 불만이 있으니까 그게 다시 컴플레인 들어오면은 그걸 반영해서 다음 제품 만들 때는 그걸 반영을 해서 또 개선시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전체 과정이 뭐라고요? 이런 전체 과정이 마케팅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마케팅 개념은 이제 오늘 확실하게 알고 가시는 거예요. 아, 마케팅이 딱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를 해서 결국은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반적인 그 활동을 모두 다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활동론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론이에요. 감정평가는 이제 부동산 감정평가하는 거죠. 부동산을 평가해서 도대체 이 물건의 가치가 얼마나 나가는지 그거를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이 평가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고 자동차가 소나타 뭐 몇 년식 중고 자동차가 뭐 한 1,000만 원 한다. 그러면 그게 1,000만 원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시장에서 얼마나 거래되는지 보면 알 수 있죠. 시장 조사하면은 얼마에 팔고 팔리더라 뭐 이렇게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이 사시는 아파트 이게 얼마 하는지 어떻게 하면은 쉽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부동산에 물어보면 되죠. 그럼 부동산에 물어보면은 그 부동산에서는 뭘 근거로 대답할까요? 얼마 전에 얼마에 팔렸다 뭐 이렇게 거래된 거 보고 그렇게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비슷한 물건이 거래된 거 보고 비교해서 보는 방법이 있어요. 또 뭐 점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점포 같은 게 비슷한 점포가 얼마에 거래됐는지 보면 되는 거죠. 그런 방식을 비교 방식이라 그래요. 얼마에 거래됐는지 사례를 보고 조사해서 비교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거 새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가 얼마인지를 보는 거예요. 원가. 대신 내가 지금 평가하는 물건이 새 물건이 아닐 수 있죠. 그러면은 내가 일단 계산은 뭐를 먼저 해놓고 새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을 먼저 계산해 놓고 가치를 판단을 할 때는 새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되죠. 거기에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감가를 해야 되겠죠. 그 감가를 할 때는 이 건물이 지어진 지 몇 년 됐는지 보고 총 연수 중에서 그러니까 총 10년 쓸 수 있는 것 중에서 1년 지났으면 10% 까면 되는 거고 맞잖아요. 총 20년 쓸 수 있는 것 중에서 1년 지났으면 5% 까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액법을 한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원가 방식이라 그래요. 새로 짓는 데 들어가는 원가를 계산한 후에
낡아진 만큼을 빼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 방법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사실 이게 중요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금방 지은 거를 새 거를 갖고 있어요. 금방 지었는데 들어간 데 돈은 10억이에요. 들어간 돈은 10억이에요. 근데 이게 짓자마자 옆 동네가 뜬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옆 동네가 개발된대요. 그러면은 이쪽에 수익이 별로 안 나겠죠. 저쪽으로 다 사람들 가면 여기 임대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간 돈은 얼마 들어갔지만 10억 들어갔지만 앞으로 벌 수 있는 수익은 10억이 안 될 수 있죠. 그럼 그거 누가 10억 주고 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벌 수 있는 뭘 보고 판단하는 방법? 수익을 보고. 앞으로 벌 수 있는 수익을 보고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이론적으로는 적당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들어간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 주고 샀든가, 비교 방식으로 얼마 주고 샀든가, 이거 짓는데 얼마 들어갔든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앞으로 얼마 수익을 낼 수 있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맞죠? 그런 수익 방식도 있어요. 이런 이제 세 가지 방식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전부 다예요. 전부 다인데 각각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활은 생활이고 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취미라고 생각하시고 장기적으로 보시면 돼요. 장기적으로 꾸준히 좀 스트레스 받을 때는 그 스트레스 받는 그 항목을 제외해버리고 대신 중요하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따로 오셔서 질문을 하시든가 문자로 질문을 하시든가 해서 그런 것들은 깨쳐야 되고요. 그래서 버려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깨쳐야 되는 건지는 코치를 받으시고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수업을 듣는 분들보다 훨씬 유리한 점은 이런 대면 수업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즉시 교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점을 충분히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수업 듣는 분들은 이런 이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 수업 듣는 분들한테는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직접 대면은 아니지만 질문을 곧장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시는 온라인상 듣고 계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직접 쉬는 시간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코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비중을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죠. 요거는 6문제 내외 정도 출제가 되고요. 요거는 한 8문제 정도, 8문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8문제에서 6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요것도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7문제까지도 나올 수가 있고요. 요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파트는 경제론, 정책론, 투자론, 금융론, 문제는 많은데요. 이게 워낙 잡다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 문제, 두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출제되니까 요거는 일단 별도로 생각하고요. 이렇게 5개 파트를 중요한 파트라고 얘기합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파트. 자, 이렇게 이제 요 파트가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넘어야 될 그런 관문들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좀 쉬고요. 이제 내용을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